한국? 난 진짜 가기 싫어. 유럽이나 가지. 내가 그 좁아터진 나라에 가야 돼? 방콕 상류층 여고생들의 비웃음이 교실에 퍼졌습니다. BTS랑 화장품 말고 뭐가 있어? 서울은 그냥 베이징 짭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과연 이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태국 방콕에서 대형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시고 덕분에 저는 꽤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라탐농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명문학교에 다니며 유럽과 일본을 오가는 여행도 자주 했죠. 오늘은 제가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던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난 여름방학 전 수학여행 발표 시간에 시작됐어요.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목적지를 발표하시는데 이번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 순간 교실 앞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저희가 원했던 건 파리의 에펠탑이나 스위스의 알프스, 적어도 일본의 도쿄였는데, 아니, BTS랑 화장품 말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왜 가? 저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불만에 동의하셨어요. 아버지는 유럽과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과 자주 교류하시지만 한국은 그분의 관심 목록에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저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낫도 마찬가지였어요. 낫의 가족은 태국 최대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죠. 그냥 공기 안 좋은 도시 아니야? 서울은 베이징 짭 아니냐고 낫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우리에게 한국은 그저 K-팝 아이돌이나 나오는 별로 가치 없는 여행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출국 당일까지도 저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래, 일주일만 버티자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어차피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모르고 특별히 관심 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여행일 뿐이었죠. 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은 있지만 그건 모두 판타지에 가까운 로맨스물이었죠.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항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태국의 수완 나품 공항도 꽤 크고 현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설마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곧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파이린. 이거 끝나면 부모님께 파리 여행 보내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인천공항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동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 인천공항의 웅장한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넋놓고 서 있었어요. 이게 공항이라고?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우리가 본 것은 그냥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건축물이었어요. 천장은 높고 탁 트여 있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죠. 저희가 멍하니 서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로봇이 다가와 화면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유창한 태국어로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태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입국 절차는 더 놀라웠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불과 2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일본에 갔을 때는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과 비교하면 믿기지 않는 속도였죠.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고 충전소는 곳곳에 있었어요. 심지어 의자마다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깔끔한데? 낯이 제게 속삭였어요.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묘하게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몰라. 밖으로 나가보자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작은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디지털 안내판은 한국어와 여러 언어로 다음 역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 곳곳에 녹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청계천을 보며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했고 방은 최신 기술로 가득했어요. 침대 옆에 있는 태블릿으로 조명부터 에어컨, 커튼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첨단 기능이 잔뜩 있어서 저희는 한참을 웃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난 완전 다르게 생각했는데 나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었구나.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깨게 될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 공항 사진을 올렸어요. 원래는 비꼬는 글을 쓰려고 했는데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 그리고 그건 제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제게 보여줄 놀라운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일정표에는 전통거리 익선동과 북촌 한옥마을 탐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에서 지루한 박물관이나 오래된 건물들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오늘은 좀 심심할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버스에서 내려 익선동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오래된 거리가 아니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현대적으로 개조된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 감각적인 카페와 숍, 레스토랑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헐, 여기는 사진 찍고 싶어지는 골목이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태국의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관광객용으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즐기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익선동에서 우리는 한지 부채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종이 접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지의 질감과 색감, 그리고 만드는 과정의 섬세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부채에 제 이름을 한글로 써넣었을 때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이거 진짜 예쁘다. 엄마한테 선물해야겠다. 나시 자신의 작품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스타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진심으로 이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고즈넉한 돌담길과 기와지붕의 한옥들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한옥들 중 많은 곳이 실제 사람들의 집이라는 점이었어요. 전통 건축물이 박물관처럼 전시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촌에서 우리는 한복 체험을 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처음으로 이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감에 놀랐어요. 태국 전통 의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북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예 체험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도예 장인 할아버지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태국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태국에서 오셨군요. 방콕은 참 아름다운 도시죠.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태국을 여행하셨다고 했어요. 도예 체험을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묘하게 명상적이었어요. 저는 작은 찻잔을 만들었는데 비뚤비뚤했지만 왠지 모르게 애착이 갔습니다. 전통이란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전통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한국이 아니야. 훨씬 더 깊고 더 살아있는 곳이구나. 처음으로 이 여행이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우리의 일정은 홍대 거리 탐방과 성수동 방문이었습니다. 전날 전통 문화를 경험했으니 이번엔 현대적인 한국을 볼 차례였죠. 솔직히 말하면 이 일정이 더 기대됐어요. 쇼핑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구경하는 게 제 취향에 더 맞았거든요. 홍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활기찬 에너지에 바로 매료됐어요.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길거리 공연이었어요. 한 모퉁이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춤을 추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와, 저 사람들 진짜 잘 추는데? 제가 감탄했어요. 전문가 같은 실력으로 춤을 추는 이들이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즐거움으로 공연한다는 점이었어요. 홍대 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아트마켓도 있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 그림, 스티커 등을 팔고 있었죠. 저는 귀여운 한글 디자인이 있는 노트를 하나 샀어요. 판매자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다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낫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에도 젊은이들의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곳은 드물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성수동으로 이동했어요. 가이드는 이곳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소개했는데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세련된 카페와 숍, 갤러리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업사이클 카페였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한국 젊은이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구나. 성수동에서 저희는 가죽 키링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간단한 활동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진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강사는 가죽의 종류와 특성부터 도구 사용법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이름을 새긴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이란, 너 진짜 소질 있다. 친구들이 제 작품을 보고 칭찬했어요. 사실 이런 수공예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 체험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티셔츠에 한글 자수를 놓는 작업을 했어요.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새겨 넣었는데 완성된 티셔츠를 입고 거울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 비싼 명품을 즐겨 입었던 제가 직접 만든 티셔츠에 더 큰 애착을 느끼다니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저희도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주문하니 30분도 안 되어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편리했어요. 한강에서 석양을 보며 치킨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따뜻해. 제가 알던 한국은 딱딱하고 규율이 심한 나라였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훨씬 다채롭고 생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넷째 날, 우리 일정은 전주 한옥마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달려 도착한 전주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시 전체가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여기가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가 알던 태국의 왕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놀랐어요. 태국의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다면 이곳은 차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모든 집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무와 흙, 돌로 만들어진 집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곡선의 기와 지붕은 하늘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축물은 처음 봐요. 라고 말하니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전통 문화 체험관에 들어가서 우리는 전통 혼례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어요. 왕과 왕비의 혼례복을 본떠 만든 화려한 의상이었죠. 무겁고 복잡한 옷이었지만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공주 같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가이드는 한복의 선과 색상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선과 곡선의 조화, 음양의 철학, 그리고 색상에 담긴 상징까지.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으로는 전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비빔밥은 맛도 좋았지만 그 비주얼에도 감탄했어요. 음식도 예술이네요. 제가 말하자 식당 주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자부심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전통 활쏘기를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인 줄 알았는데 자범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활쏘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정신 수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숨을 고르고 타겟에 집중하세요. 그 말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화살이 관역 중앙에 꽂혔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한지 공예와 나전칠기 체험도 했어요. 한지는 10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는 종이라고 했는데 그 섬세함과 질감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나전칠기는 조개 껍질을 이용한 장식 기법인데 작은 조각을 붙이는 과정이 너무 섬세해서 제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그래도 완성된 작품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 모든 체험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태도였어요. 특히 나이 지긋한 자원봉사자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도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들 정말 예뻐요. 우리 문화 배우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이곳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이 마을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옥을 짓고 전통을 계승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분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시했었다니.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지루할 거라 생각했던 전통문화 체험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전통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정성과 철학은 비슷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것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 여행이 제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 일정에는 템플스테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단어를 봤을 때는 그냥 절에 방문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은 산사에서 스님들의 일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모두 맡기셔야 해요. 뭐라고요? 휴대폰을 못 쓴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여행 중에는 더더욱 그랬죠.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낫은 심지어 난 그냥 호텔에 있을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이드에게 맡기고 산속으로 향했어요. 버스가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법주사라는 이름의 이 사찰은 300년 역사를 가진 고찰이라고 했어요. 멀리서 보니 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은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태국어를 조금 할 줄 아셨습니다. 태국에서 불교를 공부했었다고 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간소한 승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편안한 면 소재였지만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낯설게 느껴졌어요. 첫 번째 활동은 사찰 주변 산책이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나무와 풀,
작은 곤충들을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점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개미들의 행렬, 흙의 질감까지. 여러분,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항상 스마트폰 화면만 보던 제가 처음으로 주변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바루공양이라 불리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채식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것이었죠. 음식 한 톨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과 태양, 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 음식을 남기는 일이 많았던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 후에는 108배라는 절수행을 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108번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색했지만 50번쯤 되니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저녁 명상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법당에서 스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답을 향해 달렸지만 여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을 때 스님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서 저는 이상하게 위로를 느꼈습니다. 항상 성적과 성공, 인정을 위해 달려온 제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차를 마셨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보낸 첫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점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낮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알림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아. 새벽 4시, 목탁 소리에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법당으로 향했는데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 소리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스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명상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돌려받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바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평화로운 느낌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없이 보낸 하루가 제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거죠. 6째 날, 저희는 서울로 돌아와 자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서울을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한국의 일상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쇼핑몰이나 가려고 했는데 문득 진짜 한국인들의 생활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명동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패션 브랜드와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은 방콕의 쇼핑 거리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거리의 깨끗함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동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은 듯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그 청년이 외국인을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한국에 많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어로 유창하게 소통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타인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한글뿐이라 주문하기 어려웠는데 옆 테이블의 할머니께서 제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의사소통은 잘 안 됐지만 손짓과 미소로 충분했죠. 그리고 정말 맛있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역에 내려가니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이 타자마자 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된 거구나. 지하철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줄 서는 문 다, 에스컬레이터 한쪽 비우기,
전화통화 자제하기 등 작은 규칙들이 모여 편안한 공공 환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모습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피크닉 즐기는 연인들, 요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었죠. 제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몇몇 젊은이들이 공원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라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레 하는 것 같아. 제가 낯세게 전화로 말했더니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든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고 있자니 이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한국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이 친절하게 길도 알려주셨고요. 호텔 근처 작은 마트에 들어갔는데 계산대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1,000원이 부족했는데 뒷사람이 바로 제가 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였죠. 작은 친절이지만 그 자연스러움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화려한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질서가 이 나라의 진짜 힘이야. 처음 방문했을 때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여행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나라를 무시하며 왔던 제가 이제는 떠나기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익숙한 눈빛으로 공항을 바라봤어요. 파일인 공항 면세점에서 선물 좀 사자. 나씨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면세점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K-뷰티 제품만 관심 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한 홍삼 세트를 골랐어요.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에요. 활력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평소 비싼 선물만 고르던 제가 이번에는 의미 있는 선물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동생을 위해서는 한글로 이름이 새겨진 키링을 구매했습니다. 성수동에서 배웠던 가죽 공예를 떠올리며 한국의 장인 정신이 담긴 선물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는 전통차 세트를 샀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마셨던 그 차의 맛과 향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저는 친구들과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인천공항의 화려한 출발호를 배경으로 우리 모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시했었다고? 창피하다 진짜. 나시 말했고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직원들의 효율적인 안내와 친절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1시간 가까이 줄을 섰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 차이를 실감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출국장 라운지에 앉아 저는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넘겨보았어요. 익선동의 한옥 카페, 북촌에서 한복 입은 모습,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템플스테이에서의 평화로운 시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진보다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어서 끝내고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다음에 또 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더 길게,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이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탑승구로 향하며 저는 문득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된 거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제 좌석에 앉았을 때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화를 피했겠지만 이번에는 먼저 미소를 건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분은 밝게 웃으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떠오르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나라 하나를 새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처음 만난 것 같아. 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제 안의 편견과 마주했고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귀국하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언젠가 다시 올게.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한국을 무시하던 태국 상류층 학생들의 반전 여정. 잘 들으셨나요? 그들이 깨달은 한국의 진짜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편견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진 이야기처럼 한국은 언제나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오늘도 한국이 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진짜 한국의 힘을 함께 느껴보세요.